쓰면 틀린 이유는 되게 명백해요. 규원가가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 규원가는 이제 이번 주 추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영상 그거 수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였는데 긍정적인 얘기였구나. 이게 세상에 내 마음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게 단절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런 식의 이제 맥락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들으시고 교환간에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한 장 넘겨볼까요? 실제로 등급 컷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던 시험지이기도 해요. 이게 1등급 컷이 거의 97점인가 96점인가 그랬어요. 9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거슬리는 문제들은 많이 없었다. 근데 이렇게 내놓고 이제 오늘 수능을 드리겠죠. 이제 수능이 등급 컷이 이제 82점, 84점 이딴 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향은 같은데 문제를 출제를 내는 그런 느낌은 같은데 난이도 조절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올해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수능 때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선생님들도 이렇게까지 어려웠을 것인가는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경험은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9월 비문학보다는 9월 비문학에서 그건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 뭐랄까 선제 조건 나오는 이 언어 논리 쪽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번 6월 달에 좀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던 이 PCR 질문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기술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들은 약간 이런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의 인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클래식한 기술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다음 달은 아마 경제 이야기들을 좀 내내 해야 될 거예요. 경제 이야기들을 좀 내내 얘기해야 될 거니까 기술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됩니다. 이런저런이 해도 이제 비문학이 조금 시대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PCR 같은 경우는 뭐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맨날 하는 코로나 검사와도 되게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얼른 갖다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PCR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 멀리스 라는 주어까지는 조금 챙겨가는 느낌으로 글을 읽게 되겠네요. 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줄에도요, 되게 문제에서의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숨어져 있는데, 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여기서 면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뭘 만드는 거야? 가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정. 즉 뭐를 만드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제 조건을 만드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이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다 굴러가는 거야. 그럼 이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염기 서열을 알고 있는 DNA 한 분자. DNA가 필요하고요. 이 DNA 아래 염기 서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염기 서열 어떤 상태여야만 돼? 이 염기 서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기 서열을 알고 있어야 라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한 분자라도죠. 이제 최소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개, 3개, 4개는 다 상관이 없지.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이제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면 뭐가 된다?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만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반응이 잘 안 나니까. 하지만 이만큼을 가지고 엄청나게 키워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반응 물질과 연결을 시켜서 그 대응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에 집어넣어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 살짝 조그마한 세포를 가지고
다량으로 증폭을 시켜서 이제 검출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 뉘앙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우리 경쟁 방식과 우리 경쟁 방식과 그 무슨 방식 하는 그 구조 있죠? 그거랑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글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서 자,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합니다. 조금 숨이 막히기는 하지만 하나 끊어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PCR 예전 PCR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DIS, OI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간이 나눠져야, 구조가 나눠져야 이 외부 내부, 그죠? 네,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주형 DNA란, 그래서 주형 DNA부터 먼저 하네.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얘네들의 역할에 따라서 붙여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한자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주형이라는 건 주로 라는 뜻으로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주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주형 DNA는 시료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의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줄을 쭉 읽지만 여기서도 잡고 가야 되는 정보들이 몇 개 보이시죠? 첫 번째,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요? 이 시료에서,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이 시료에서 얘가 나왔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항상 이쪽 부분을 놓쳐가지고 한참 찾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 증폭하고자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 뽑아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 주형 DNA를 만드는데, 이 주형 DNA의 속성은 뭐예요? 이중가닥 DNA라고 잡시다. 그리고 이 지문이 또 하필 수특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특에 이게 나왔었어, 이 소재들이. 그러니까 그걸 읽었으면 거의 첫 번째 문단을 거의 생략할 수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도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지만 지금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중가닥 DNA가 나왔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을 수 있어요? 이 가닥이 한 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대칭이 뒤쪽에서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모르면 일단은 잡아만 두시고요. 그다음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폭하고자 하는 이 부위를 뭐라고 합니까? 표적 DNA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이미지를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가. 물질화를, 시각화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차피 쓸 거거든요. 지금 방향성과 이런 구조들은 어차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형 DNA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프라이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대. 근데 이 프라이머는 이 표적 DNA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속성을 줘요. 이 속성을 주는데 뭐에 대해서? 프라이머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 DNA와 일부분이 동일하다는 속성을 붙여요. 얘도 중요하고요, 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부 다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가닥 DNA래요. 자, 두 번째, 단일가닥.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흘러보냈었던 정보라도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면서 읽을 만한 근거들이 만들어졌죠. 얘는 이중가닥이었고, 그죠? 얘는 궁금해야 돼. 얘는 무슨 가닥일까요? 얘는 궁금해야지. 하지만 프라이머는 단일가닥이에요.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합니다.
이거 하는 순간 이거 뽑아낼 수 있겠죠.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적 DN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와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겠구나 라는 구조로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보세요. 애초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이제 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 여기에 붙는 아이와 여기에 붙는 아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기에다 정보를 우리가 더 붙여낼 수가 있잖아요.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릇을 좀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게 됩니다. DNA의 중합 효소는 DNA를 목재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천천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DNA 중합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정도 단어는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뒤쪽에 뉴클레오타이드 있죠? 이렇게 좀 네 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얘까지는 몰라도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생명을 무조건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몰라도 돼요. 뭐 그럴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도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글 자체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DNA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됐겠지. 근데 DNA의 이 중합 효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화학, 이런 물리, 생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효소라는 단어가 뭘까? 얘가 이 효소의 단어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정의에 이 단어가 있어요. 이 촉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촉매. 그리고 촉매가 뭐죠?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들을 촉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둔다고 이게 커지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계기, 똑같은 관심사, 뭐 그런 취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랑이 더 빠르게 되죠. 그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촉매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촉매의 역할하는 걸 뭐예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효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원래 일어날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구나 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 글은 훨씬 더 쉽게 읽힌다는 거죠. 항상 고민해요. 상식과 국어의 차이에서 항상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상식선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효소라는 단어가. 그 정도는 조금 챙겨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이쪽 라인에서 이쪽으로 가볼까요?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붙어 있었죠? 따로따로 붙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중 가닥 DNA로 변화시키는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단일 가닥이었거든요. 단일 가닥이었는데 원래 점점 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만드는데 이중 가닥 DNA를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들이 그 다음 문단에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첫 번째 문단만 가지고는 조금 난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달 5개. 이게 이제 팁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글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저도 읽을 때 만약에 글을 뒤로 돌아간다면 정보를 놓친다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런 기술 지문은 항상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버튼이 중요해요. 얘도 결국은 전제 조건이에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을 밟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PCR 과정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우선
열을 가해. 이게 첫 번째 스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으로서. 놓치는 순간 또 찾게 돼요. 항상.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의 DNA로 분리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열 기반으로 원래는 뭐였을 거예요? 이중 가닥이었을 거예요. 이중 가닥 DNA였을 거예요. 얘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를 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을 가해요.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단일 가닥이 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개의 단일 가닥이라고 했으니까 친절하게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그래서 이제 표적 DN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단일 가닥이라는 걸 우리가 끌고 왔을 때 이 단일 가닥 여기에 뭐가 있어요? 프라이머가 붙는 구조가 다시 한번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여기 표적 DNA 나오고 여기 프라이머,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고, 그죠? 그다음 자 그래서 이후 각각 DNA 가닥 DNA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스텝이 프라이머의 결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보이시죠? 근데 결합한다고 붙나? 물론 붙겠지. 붙고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DNA 중합효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를 해요.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끊기는 거예요. 여기 3번 뭐예요? DNA 중합효소. 요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뭐가 됩니까? 이중가닥 DNA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원래는 몇 개였는데, 원래는 한 개였는데 몇 개가 돼버렸어요? 두 개가 돼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포인트가 중요해요. 열을 가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붙인 다음에 효소를 조지면 뭐가 된다? 이중가닥이 된다. 이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하고 넘기시는 게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이러한 DNA의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에 PCR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이 사이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난다라는 건 좀 중요하겠죠.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끝난다, 지속한다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 대칭. 지속시킨다와 끝난다의 이제 대칭이 만들어지는 건데, 끝나는 지점들은 뭐다? 충분한 정도에 뭐가 만들어졌을 때? 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그만둔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벌써 느낌 와야죠. 어떤 단어에 매칭이 돼야 돼요? 전통적이라는 단어에 좀 느낌이 와야죠. 이미 여기 준비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전통적인 포인트를 볼까요? 이거는 세게 읽어야 돼요. 이 줄은.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다. 얘는 뭐야? 최종 산물에 플러스 뭘 결합시킨대요?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의 반대 옵션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뒤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최종 산물이 아니라 중간 산물에도 계속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다음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이었던 이 부분이 뭐로 넘어가게 됩니까? 실시간 PCR로 넘어가게 돼요.
그걸로 넘어가게 돼. 근데 애초에 첫 번째 줄부터 얘와 얘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시료의 표적의 DNA야. 시료의 표적의 DNA의 양을 알 수 있는 게 이 실시간 PCR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향해야 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전통적 PCR도 알 수 있지 않나? 알 수 있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망가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뭐야? 글을 푸는 데 있어서 얘는 모르는 거야. 얘는 몰라. 처음에 얘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명백하게 나눠주고 가야지. 얘는 단정을 줬잖아. 얘는 단정을 줘버렸기 때문에 OX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발 그런 질문 하지. 이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단정을 제외하고 이제 아까 그 가능색의 느낌. 만약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정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얘의 포인트는 뭐예요? 최종 산물이었죠. 최종 산물.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실시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뭐마다? 사이클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사이클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 계속 느끼는 거야. 얘는 마지막에 하는 거죠. 얘는 중간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형광 물질로 의해서 확인을 했지만 얘도 뭐가 필요해? 형광 물질이 필요해. 하지만 뭐가 포인트죠? 추가로가 포인트겠죠. 얘는 한 번. 뭐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 번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시 탐지기 이에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중가닥 DNA 나눠지고, 그죠? 그 다음에 형광 표시 탐지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무슨 방식 경쟁 방식 나오는 거고 OIS, DI 박스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문제에 나오겠거니 라고 하면서 이제 구조화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별로 지우고 싶지 않지만 너무 길게 썼나? 여기를 지울게요. 뒤에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기억으로 잡히는 잡히고 그 다음에 형광글씨 탐지. 잡히고 살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죠. 포인트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뭐에 붙는데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대요. 그럼 봐봐. 여기에 뭐가 오겠냐는 걸 생각하면 돼. 물론 아닐 수 있겠지.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뭐였어요? 단일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이 DNA 형광 물질.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포인트 뭐예요? 새로 생성된.
항상 우리 여기에 낚이는 거 보이시죠? new라는 거, old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를 드려요. 이 앞부분에서 우리 얘기를 했었던 앞에 지웠던 걸 다시 쓰면 원래는 이중가닥이었죠. 하지만 뭐를 통해서? 열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단일 가닥과 단일 가닥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뭐를 붙임으로써? 프라이머를 붙이게 됨으로써 여기에 효소 들어가요. 얘가 뭐가 돼요? 다시 이중가닥이 돼요. 자, 이 흐름이 잡혀 있을 때 이중가닥 DNA 결합했을 때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을 수 있구나. 그럼 절대로 어디에 붙지 않을 거다? 여기에는 붙지 않을 거다. 라는 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뭘 줘요? 새로 생성된 이래. 그럼 이제 어디도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도 안 된다는 거야. 아, 이 기억이라는 이중가닥 특이 염료는 어디에만 붙는 거예요? 얘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스텝, 여기 두 번째 스텝, 여기 세 번째 스텝으로. 어디에만 붙는 거야? 세 번째만 붙는 거야. 이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색함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얘가 여기다 붙으면 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잖아. 새롭게 복제가 된 거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복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중가닥 DNA의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이 포인트겠죠.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이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준다는 건 이거 하나 정도는 언급하겠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계 혹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뭐야? 모든 이중가닥이 붙기 때문에 자, 원래는 뭐 하면 돼?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얘한테 붙으면 된단 말이에요. 얘한테 붙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프라이머와 프라이머끼리 만들어진 얘를 뭐라 불러요? 이합체에 뭐가 된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아, 그럼 이제 새로운 정보를 제시를 했을 때 뭘 생각하면 돼요? 그 문제점을 얘는 어떻게 보완하는가, 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넘겨볼까? 실제로 여기 부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문제를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넘겨볼까요?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있는 단일가닥 DNA의 단편으로 속성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얘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뭘 갖고 있고요? 형광물질을 갖고 있고요. 이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까지 같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나 안 빛나? 안 빛나는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DNA는 단일 가닥 DNA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잡고 가시고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됩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어디에? 저기. 표적 DNA. 자, 어떤 느낌이에요? 자, 얘는 어디에 붙어? 여기 전체에 붙는 거예요. 얘가 이중가닥이 됐을 때 붙는 거야, 이중가닥이. 즉,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붙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프라이머가 붙은 얘네들을 제외하고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읽으면서 뭐까지 생각하시면 정말 좋아요? 얘 문제점이 뭐였어? 이놈의 프라이머들끼리 묶여가지고 이합체가 되면 우리가 원래 발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였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얘네들이 붙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가 마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형광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합니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하여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가 됩니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의 분해가 이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어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보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그렸었던 이 지점이 다시 한번 또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처음에 언제 붙는다는 거야. 봐봐. 얘는 언제 붙어? 얘 3스텝에 붙어요. 새로 생성된 거에 붙기 때문에 3스텝에 붙는다. 얘는 언제 붙는 거야? 두 번째 스텝. 여기서 얘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형광, 표시, 삼침이 붙게 되는 거예요. 뭐와 이 A, 표지와 이 B와 같이 갖고 가면서 이 형광 물질과 이 소각 물질을 같이 여기에 붙게 돼요. 이때. 근데 효소가 붙어서 얘가 뭐가 돼? 이중가닥이 됐을 때. 이중가닥이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이 소각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 얘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B가 날아가고 A만 남겨있는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이 구조. 이 2단계에서의 얘의 모습과 2단계에서의 얘의 모습이 뭐예요? 인과와 차이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런 스텝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형광 표식 탐측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즉 이런 뭐야?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이중 프라이머에 붙는 거.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예요? 비싸. 여기서 문제점 있죠. 장점과 문제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거 막아줄 수 있는데 뭐예요? 비싸. 이런 구조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A 보죠. 자, A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정의를 되게 정확하게 갖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실수들은요. 다 정의를 흘려 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얍삽한 글들이 좀 있었어. 첫 번째. 자, 실시간 PCR에서의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별 5개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뭐가 나오면 비례가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 DNA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발색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이만한 양을 가지고 증폭을 하는 거와 조그만한 양을 가지고 증폭을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이클의 진행에 따라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준 DNA를 검출했다라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한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T 값이라는 개념을 주게 돼요. 사이클, 소요된 사이클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DNA의 양의 발색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었고 소요된 사이클의 수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문제도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 5개로 시작하는 거랑 10개로 시작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5개로 시작할 때랑 10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클 돌면 어떻게 돼? 얘는 10이 되고 얘는 20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이클 돌면 얘 어떻게 돼? 얘는 20이 되고 얘는 40이 되는 거지. 한 사이클 돌면 어떻게 돼요? 얘도 40이 되고 얘도 8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새끼 코로나다. 이분 코로나 걸리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정도가 40이라고 쳐요. 그럼 얘는 한 번, 두 번만 해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 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무슨 시료인지 몰라. 얘가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걔를 두 번 해보니까 여기에서 뭐야? 나왔어. 그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와 유사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실시간 PCR의 이 전통적 PCR의 본질적인 차이. 원래 이 시료에 얼마나 있었냐 라는 것들을 여태까지 해놨었던 값을 통해서
이게 수없이 많아봐. 그럼 되게 디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역순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쪽 이야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문제를 좀 봅시다. 1번. 이것도 이제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 봐봐. 1번.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를 강조드렸던 이유를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중의 프라이머는 뭐와 같다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표적 DNA와 일부분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 DNA와 프라이머는 유사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 DNA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주형 DNA 안에 있었고 이 주형 DNA는 어디서 뽑아내는 거예요? 시료 안에 있었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맞는 거예요? 주형 DNA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오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세모가 되는 순간 조금 더 이제 읽어내야 되는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 거죠. 여기에 주형 DNA가 아니라 뭐도 써도 돼요? 시료를 써도 되는 거예요. 시료에서 찾을 수 있니 없니?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라는 그런 뉘앙스들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2번 다 맞는 얘기들이니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PCR 표적에 DNA 양이 초기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항상 사이클은 몇 배다?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의만 조금 캐치를 해주시면 됐었을 거고요.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가 없다. 즉 과정 중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얘는 끝나고 그죠? 얘는 과정이었고 그 기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4번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의 뉘앙스를 보세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얘의 모든 스텝들이 뭐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 열을 가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돼요? 이 실시간 PCR은 전통적 PCR과 뭐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굴러간다는 것까지만 잡으셨어도 이 문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놓쳐도 열 찾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개가 달랐나 같았나? 이러고 있는 순간 여기에 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5번에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이것도 뭐야? 공통된 요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가 예민해야 돼요? 차이점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극에 달하시면 내가 차이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왔네? 그럼 그건 뭐의 확률이 높아요? 공통점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2번 보죠.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같은 경우는 이쪽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였고 니은은 형광표시 탑식이었죠. 여기였죠. 이 두 개의 이제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이 1번의 의도가 뭔지를 보세요. 항상 뭐를 좋아한다고? 인상효과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였어? 얘는 프라이머와 붙고 얘는 안 붙는다가 차이점이었단 말이야. 괜찮은데? 하면서 1번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가 프라이머랑 붙는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합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붙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얘 단일이에요. 전부 다 단일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이중가닥이 됐기 때문에 이중가닥이네? 라고 해서 붙어서 문제인 거지. 얘가 단일가닥일 때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제 단일가닥과 이중가닥에 대한 뉘앙스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2번 결과 쳐볼까요? 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포인트는 뭐야? 얘는 표적에 붙고 이 이중가닥이 됐을 때 얘는 뭐가 돼요?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지점이 끝나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떨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두 가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3번 볼까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룬다. 이 결합하여라는 구조 자체는 이쪽이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단일가닥 DNA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얘는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이미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5번 볼까요? 5번 정도 볼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5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이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야? 이중가닥이고 얘는 언제부터요? 단일가닥일 때 붙는 거야. 이중가닥일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본질적인 차이를 물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죠. 3번도 볼까요? 3번. 이것도 이제 적절한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1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 애들이 1번을 되게 많이 찍어왔거든요. 적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장을 잘 보면 어때요? 감염 초기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감염 초기에 조금 했어. 근데 예전에 이거 검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누가? 우리 월리스 아저씨가 PCR을 발견한 이후에 이거를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의 문제였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가 포인트겠죠. 얘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 여러 번 하니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아예 없다는 말이 안 됩니다. 발생 물질은 동일하게 필요하지만 한 번 하나, 여러 번 하나의 차이점이었고요. 3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반대죠. 전통적인 PCR은요 중간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더러 끝까지 마지막까지 증폭되는 순간까지 남겨둬야 된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이 40에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쳤을 때 이 중간에 발표도 되는데 뭐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죠.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얘가 답이었고요. 얘가 답이 되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디였어요? 이 부분이에요. 어디요?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거를 다량 증폭을 하기 위해서 이 PCR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다량 증폭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다량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염기 서열에 한 분자라도 우리가 뭘 했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불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앞부분에서 나오고 끝나버려요. 앞부분에 나오고 신나게 나온단 말이야. 실시간과 전통을 빽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전제 조건 이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한 분자는 알고 있어야 얘를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의 원리는 뭐예요? 얘를 알고 있어야 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게 되는 이 인공물 이 프라이머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얘네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는 이유 전제 조건. 첫 번째 문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첫 번째 버튼들 요건들 이런 것들에 예민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만 알 수 있지만 틀렸죠? 실시간의 포인트는 뭡니까? 중간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죠. 4번 보자. 4번이 정말 많이 틀렸다. 실제로 되게 낚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완성이 있어? 비례는 다 쓰겠다는 완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잡아놓은 다음에 요거대로 박는 거야. 요거대로. 근데 요거대로 박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여기 지워도 되겠지.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가 있어요. 미지의 시료.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습니다. 얘는 알고 있어요.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심지했는데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다면이니까 물론 여기서 이런 이미지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미지가. 근데 이런 것들을 뭐야 물리적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되게 숫자 노름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A가 높다면 이라고 하면 얘가 뭘로 시작하면 돼? 얘가 10이 들어가 있고 얘가 5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굴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면 상태에서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얘는 어떻게 돼? 20, 얘는 40, 얘는 80 이런 구조. 얘는 10, 얘는 20, 얘는 4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얘는 뭐가 되고요? 10 올라가고요. 얘는요? 5 올라가고요. 얘는요? 20 올라가고 얘는요? 10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화를 했을 때 명백하게 B보다 A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1, 2번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실시간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자 그냥 여기서 이제 납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발색도의 비례가 뭐야? DNA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얘가 발색도가 뭐 할 것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를 썼잖아. 비례를 갖고 왔다. 근데 문제의 함정은 뭐였습니까? CT 값에서의 발색도였던 거예요. 조건이 뭐였어? 소요된 사이클의 수, 즉 여기에 그게 있어요 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필요한 사이클의 수에서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점, 기준이 4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CT는 A에서는 어디예요? 여기 3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 얘는 어디일 거예요? 여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뭐야? CT 값은 4였을 거겠지. 하지만 얘의 CT 값에서도 얘는 몇 개? 40개요. 얘의 CT 값에서도 얘는 몇 개였을 거예요? 40개였을 거예요. 걸리는 시간이 달랐을 뿐이지 CT 값이라는 점, 여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은 개수가 뭘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발색도는 뭐야? 개수가 같기 때문에 같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다.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한 번 더 여유를 줍니다. 얘는 2초 걸릴 거고요. 얘는 몇 초 걸려요? 3초 걸리겠죠. 3번 걸리겠죠. 3번. 얘는 2번 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다가 잡히기 때문에 답이 이제 2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자꾸 요구하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비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와. 우리 위음성, 양음성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그 CDS 했을 때 2번째 찾아라. 이런 얘기들 있지. 이런 얘기들을 왜 자꾸 넣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가다 보면 답이 없는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이제 좀 뽑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죠? 아주 클래식한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이 기술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이 정도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 풀고 막 그러시다 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복잡해 나오면 이거는 좀 그런데?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기 문제, 그 다음에 이 PCR 문제, 그 전에 나왔었던 경쟁 방식 문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기술 지문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2개 이상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사설 같은 거 보잖아요. 여기 막 4개씩 나와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이런 조건들 있죠. 얘네들의 사전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져요. 사설 같은 거 풀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푸는 것 뿐이지 그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문이 끝났어. 근데 우리가 이 지문을 풀면서 이제 걸렸었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DNA의 합성이라든지 왜 이게 2배가 될까? 이 단일 가닥과 이중 가닥의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EBS 할 거예요. 주건 EBS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소재들을 조금씩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 저번 주에 드렸었죠. 이 작품들이 EBS에서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풀었을까 과연? 과연 보기는 했을까? 그걸 보시면 EBS를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느낌은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셨다가
문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